자, 이렇게 대표님 신분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대표님이 당연히 이제 회사에서 임직원이니까 뭐 퇴직금 뭐 이런 부분은 좀 이해가 가거든요. 네네. 그런데 또 뭐 임원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이제 임원이시면서 주주십니다. 이제 저희가 패밀리 기업이라고 하죠. 예. 가족들이 다 이제 주주로 참여해 있거나 아니면 대표님이 1인 주주로 계신 법인이 많기 때문에 대표님들은 대표이면서 주주입니다. 주주의 권리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배당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배당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배당은 이제 법인으로 보면 배당을 받게 되면 자본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법인에게 그러한 이익이 하나가 있고요. 대표님은 이 배당은 요걸 아셔야 되는데요. 이제 배당 소득하고 이자 소득 요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금융 소득이라고 하고요. 금융 소득은 1년에 한 사람에게 2천만 원까지만 이제 분리 과세해 줍니다. 그래서 15.4%만 원천 징수하게 되거든요. 여기까지 하시면 괜찮은데 이제 배당을 이거를 초과해서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되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합산과세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득세도 더 많이 내시게 되고 거기에 따른 건보료도 더 부과되게 되죠. 이런 거를 조심하셔야 되는 차원이 하나 있어서 이게 분리과세 범위 내에서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은 방법이 이제 배당이죠. 이건 천천히 가야 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게 핵심인데 주주의 주식 소각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이제 빼는 건데요. 예. 이게 가장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 중에 세 부담이 낮습니다. 6억까지는 없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대표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최근 세무 당국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예. 그래서 이 이익 소각이나 감자를 진행하실 때는 이제 상법이나 세법의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를 하셔야 되고 특히 지금 문제를 삼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잘 지키면서 따라가는 방법 중에 사례 한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이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통한 방법인데요. 예. 배우자에게 그러니까 직전 10년 이내에 증여가 없었다면 6억까지는 이제 비과세 공제가 되는 거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A라는 주식회사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표님이 이 회사는 이제 그러니까 자본금이 5천만 원입니다. 대표님이 80%, 그 다음에 사모님이 1,000만 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이죠. 근데 지금 시가 평가를 해봤더니 20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대표님의 지분은 이제 16억 정도 되시고요. 사모님은 이제 4억 정도 되시는 거죠. 이거를 이제 사모님의 주식 4억 원어치를 대표님에게 증여합니다. 그리고 대표님은 그 4억 원어치를 법인에게 양도하게 되죠. 법인은 자사주를 취득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4억은 대가로 받아야 되겠죠. 대표님이 받아서 그 4억을 가지고 가지급금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이제 세금 계산을 해야 되죠. 세금 계산을 안 하면 이제 이게 탈세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취득가액에서 양도가액을 빼서 나온 차액에 대해서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제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평가한 게 4억이었고요. 4억을 증여했고 그 4억 원어치를 바로 팔았기 때문에 차익이 없죠. 예, 그래서 증여세가 없습니다. 6억 한도 내에 들어오니까.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취득가액에서 양도가액을 뺀 차액이 지금 배당 차액이 없기 때문에 배당 소득세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푼의 세금도 없이 가지급금 4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통한 방법인데요. 여기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많은 것들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봐야 될 사항들인데 대표이사님이 이미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님이 보유한 지분하고 이 사모님으로부터 받은 지분하고 이게 합쳐져 버리면 금액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주당 가격이. 그렇게 되면 배당 차익이 생기게 되죠. 그럼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입선출법이라고 그래서 그 주식을 그냥 줬지만 앞에 가지고 있는 주식을 먼저 팔아야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증여 전에 주권을 발행해야 됩니다. 주권을 발행해서 사모님으로부터 받은 주식만 소각하는 절차를 거쳐야지 그냥 제대로 된 방법과 절차를 따지지 않고 막 하셨다가는 크게 세금을 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요거를 잘 체크해 보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두 번째는 이제 배우자가 아니라 직계 존속 증여재산 공제를 통한 이제 방법인데요. 똑같습니다. 아까 같이 대표님이 자본금이 5천만 원인데 대표님이 이제 80%, 아버님이 이제 아버지가 있었거든요. 아버님이 20%에서 1,000만 원 가지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시가평가를 했더니 대표님은 16억, 이제 아버님은 4억이었죠. 이 아버님의 4억을 고스란히 대표님한테 이제 증여하고 대표님은 회사로 이제 자사주 취득해가지고 이제 소각하는 케이스였는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소각은 감자도 있고 이익 소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부채 비율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다 이익 소각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본금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직계 존속에 대한 이제 공제 금액이 5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4억을 증여받았는데 4억에서 5천만 원을 빼면 3억 5천이 됩니다. 3억 5천에 대한 증여세를 내셔야 되는데 증여세가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지 않습니까? 20%를 계산하면 7천만 원이 나오는데 그중에 앞에서 한 거는 또 공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1,000만 원 빼면 6천만 원의 세금을 내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4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 보면 15%가 되는 거죠. 4억을 가져오는데 15%라는 세금은 그리 많은 것이 아니죠. 예, 매력적인 세율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팁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주의사항은 위와 동일합니다. 말씀드린 거와. 네. 최근에 증여 후 이익 소각 때문에 좀 염려하시는 대표님들도 있으신데 중요한 거는 뭐 절차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맞습니다. 자금이 결국은 이제 증여를 받은 사람이 소각을 해서 대금을 받았다면 그 대금을 받은 사람이 그 돈을 써야 되는데 증여를 해주신 분이 쓸 경우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표님의 가지급금을 해결하려면 대표님이 받아서 소각을 하셔야지 이 주식을 사모님, 그러니까 사모님이 주식이 하나도 없으면 못 받잖아요. 또 안 아버지가 되죠. 주식이 예, 없으면 예. 못 받고 그래서 문제됐던 사례들이 대표님이 사모님한테 주식을 증여해주고 사모님이 소각을 하고 그 돈을 대표님이 다시 빌려와서 가지급금을 상환하게 됐을 때 이런 건들이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익소가 관련해서 문의들이 많으신데 이런 부분 자금의 흐름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신 대표님들도 자금 흐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임원의 권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주주의 권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그냥 단순하게 이제 채무자 신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제 개인의 자산을 매각해가지고 그 자금을 다시 넣는 방법인데 그렇게 되면 좋은데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이 방법을 쓰기가 어렵죠. 예, 가져온 돈 거의 부동산 매입하셨기 때문에 이제 자금이 없죠. 이게 자산이 없거나 부동산 매각이 어려우면 이 방법은 실행하기 좀 곤란한 측면도 있어서 이제 주로 임원으로서의 권리, 그 다음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통해서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대표님들 이렇게 만나 뵈면 대표님들이 경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기업의 경영자로서는 사명감을 갖고 회사를 경영을 하시는데 이 주주라는 것은 거의 잊어버리세요. 네. 내가 회사를 설립할 때 돈을 투자한 주주신데 주주로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훨씬 더 다양하고 더 큰 금액을 또 가치급금 상환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고 어떤 또 막연한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있으셔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이제 많은 회사들, 큰 기업들은 이런 세무적인 리스크를 체크를 하고 실행을 다 했죠. 오히려 정보가 조금 부족한 소기업들이 하려고 할 때 제도나 이런 세법이 많이 바뀌어서 제한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증여 후
양도, 그렇죠? 뭐 그 양도라는 게 법인의 양도를 할 수도 있고 법인에서 그냥 사기만 할 수도 있고 속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자, 그런데 이 법이 이제 내년에 적용이 되죠. 증여받은 후에 1년 이내 양도를 하게 되면 필요 경비를 증여받은 금액이 아닌 증여해준 사람의 취득가로 하겠다라는 게 이미 이제 법은 이미 2년 전에 개정이 됐고 네네. 적용하는 게 23년 1월 1일부터죠. 내년부터네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법이 바뀐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이내에 그 팔면 그렇게 취득가액을 매입 가격으로 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실행하라는 얘기의 반어법이거든요. 반문이거든요. 그것은. 그래서 증여를 하고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인데 증여를 하고 정확히 상법과 세법 절차를 지키면서 주주로서의 권리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주주총회도 참석을 하고 또 배당도 받고 하는 과정을 여기선 1년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한 2년, 길게는 3년 정도까지도 잘 유지하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게 그걸 잘 챙겨가면서 하는 것이 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인정이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염려를 하시는데 이런 과정을 빨리 스타트를 해야지 또 이익 소각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빨리 도래하기 때문에 빨리 스타트하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채무자 신분을 통해 상환하는 방법도 알려주셨는데 이게 제일 간단하죠. 네. 네, 재산 그냥 팔아서 갚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어렵다 보니 또 다양한 방법들. 근데 이 주식도 대표님 자산이기 때문에 네. 뭐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뭐 부도덕하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내 재산인데 이 주식이 내 재산인데 이거를 내가 팔아서 내 기업에 팔아서 개인화한다는 것은 전혀 문제될 사항이 아니고요.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이 자사주 법이 이렇게 비상장 회사들까지 열어주지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을 가지고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이 이제 지혜롭게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지 우리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좀 도리에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서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하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과도한 세금을 내게 되시고 지원금도 못 받는 상황도 나오시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탈세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절세를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알고 있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까 이제 연구원님 짚어주셨는데 지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세금이 결국은 이제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안 가져오는 게 그게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법인에 쌓여서 언젠가 정리를 할 때 그게 매각이 될 수도 있고 회사를 팔 수도 있고 뭐 상장을 할 수도 있고 자녀에게 승계를 할 수 있는데 이때가 다 세금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회사에 계속 쌓아만 놓으시면 적정 시점에 활용을 하시는데 더군다나 가지급금이 있어서 인정이자가 1년에 4.6%씩 아까 이제 뭐 법인에도 문제가 생기죠. 대표님한테도 문제가 생기죠. 세금적인 문제 또 아까 뭐 형법 네. 형사상의 문제가 네. 생길 수도 있다 그러셔서 네, 심지어는 그리고 네, 이해 네, 관계자까지 네. 우리 회사를 안 좋게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적극적인 방법들을 좀 활용하셔서 가지급금을 올해가 가기 전에 정리를 하실 것을 적극 추천을 해드리고요. 물론 이제 이 가지급금이 한 번에 싹 정리가 되면 제일 해피한데 뭐 사안에 따라서는 좀 시간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이게 큰 금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몇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그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조금씩 뭐 급여나 상여도 같은 방법이고요. 배당도 이제 같은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되고 큰 방법과 작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매년 실행하는 것이 이제 지혜로운 방법인 것이죠. 갑자기 한꺼번에 왕창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적절한 시간을 두고 한다면 훨씬 더 안전하게 원하시는 부분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전문위원님 오늘 나오셔서
대표님들의 가지금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나도 가지금이 있는데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대표님들이 보시고 그러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내가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먼저 이제 상담이 들어오면 가서 진단을 하게 되죠. 네, 진단이요. 예. 네. 대표님의 지금 법인에 가지급금이 얼마나 있고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고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진단을 한 다음에 법인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자금이 있는 법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금이 없는 법인도 있고 그다음에 세금 문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금이 얼만큼 나오는지 A와 B의 두 방법을 비교해야 되는 그런 절차도 거쳐야 되고요. 예. 진단하고 방법은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 지원실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무법인과 협력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이제 그 솔루션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가지고 대표님한테 제안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대략 시간은 이제 솔루션 받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까요? 그렇게 긴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고요. 예, 처음에 만나서 자료를 가지고 진단을 하고 하면 10일 정도 내외에서 저희가 네. 방법을 알려드리고 네. 진행하는 거는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회사에 있겠죠. 따라서 예, 뭐 회사에 1년, 따라서 2년, 뭐 3년 그렇죠, 더 긴 회사도 그렇죠. 있겠네요.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법인도 나오고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 법인도 나오고 그거는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저희가 판단하게 됩니다. 네. 이런 과정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한 10일 정도면 솔루션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대표님들 빠른 점검이 중요할 것 같고 진단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현재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전문가들에게 진단을 받으신다면 내가 어떤 부분을 좀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연구소에서는 뭐 이런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고 우리 이기호 수석 연구원님만의 장점 또 우리 대표님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홍보하실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직한 방법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예, 제가 이제 내세우고 있는 캐치프레이즈도 정직한 CEO 컨설팅이거든요. 예. 정직한 CEO 예. 컨설팅. 예. 네. 그래서 정말 그게 뭐냐면 대표님 입장으로 돌아가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법인의 그러니까 상황하고 그 다음에 가장 그 세금 전략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 정확히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 방법을 체크를 하고 저의 능력이라기보다 우리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저희가 세무, 법무, 노무, 뭐 특허, 변호사 다 저희가 같이 이제 인프라를 가지면서 협력하지 않습니까? 그 조직을 다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뭐 저의 장점이라기보다 우리 연구소의 장점이라고 보고 스피디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빠르게 진행해 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대표님의 입장에서 당연히 내가 대표님이라면 뭐 이런 마음으로 하실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예. 네, 뭐 대표님들 늘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뭐 사업하는 거 매출이며 또 이익도 좋아야 되고 또 직원들 관리도 어렵고 뭐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조금은 내가 함께 가는 뭐 친구가 옆에 있는 것처럼 사업 친구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오늘 또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영상 하단에 상담 링크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초반에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주로 하시는 이제 컨설팅 영역에서 설립 때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많이 컨설팅을 해주셨다고 했거든요. 네네. 네, 아마 대표님들 좀 귀가 쫑긋하실 텐데 보통 이제 국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또 지원이 꽤 많더라고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지원은 늘 받는 회사가 받아요. 받아본 사람이 또 받고 정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자금은 1년 예산이 있는데 연초에 좀 많이 집중돼 있죠. 맞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 11월, 12월에 좀 준비를 해서 우리 2023년 딱 자금이 발표가 되면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요이땅 해야죠. 네, 요이땅 하기 위해서 지금 되게 중요하네요. 보통 이제 그런 자금들을 보면 회사의 뭐 재무제표나 이런 거 기본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11, 12월에 결산을 맞이해서 뭐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진단받으면서 내년에 받을 우리 지원 이런 것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23년도 거 발표된 거 보니까 뭐 예상
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크게 변하진 않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미 이제 23년도 자금은 발표가 다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신청은 내년부터 하지만 준비는 지금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러면 뭐 다음번에 요 우리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자금에 대해서 혜택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대표님들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뭐 예고편으로 뭐 한두 가지 그런 혜택 좀 미리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연초에 많이 하는 방법들이 이제 노무 관련 지원금인데 노무 네. 관련 지원금은 이제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시작해서 빠르게 받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그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같은 경우도 14만 명한테까지만 지원을 해줬었기 때문에 14만 명이 끝나면 그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거든요. 예, 물론 대표님들이 정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뭐 중반까지 신청해도 많이들 받으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죠. 이제 저 시한이 데드라인이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이 맞고요. 지원금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정해져서 나왔다면 그거를 살펴보고 시간을 요하는 것들 먼저 진행을 해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선착순 개념이네요. 네, 뭐 무한대로 지원해주진 않으니까요. 예. 해당이 되면 다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요. 네, 대표님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좀 이런 지원금 위주로 한번 네,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